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유통관리사 3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관리사 2급 시험은 추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그 반면에 외워야 할 것들은 확실히 외워야 된다. 라는 말도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46번 보겠습니다. 자, 4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를 요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 세분화 유형과 사용하는 변수들의 연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추론해서 풀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요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론은 가능하다는 거 한번 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변수라고 하면은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리적,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행위적, 그리고 심리묘사적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리적으로 보시면 말 그대로 지리, 이런 지역, 지구, 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지리적으로 세분화를 하여 집중할 지역을 결정해서 중점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 보니까 3번이 아니죠. 자, 2번 지금 지리적 세분화에 인구 밀도, 기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우리 지리에 맞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리는 지역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내용은 나와 있지만 뭐 인구 밀도, 기후 이런 것들이 지금 지리적 세분화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보겠습니다. 가족, 성별, 나이, 소득 이런 개인적인 것들로 세분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구 통계학적 3번과 5번 있죠. 자, 성별, 가족 규모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소득, 직업. 자, 이것도 다 개인적인 것들로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행위적 세분화죠. 소비자마다 다른 특성을 이해하여 제품에 관련된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뭐 제품을 얼마나 자주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구매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는지, 구매 성향은 어떻게 하는지, 뭐 많이 사는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행위적 보니까 1번이죠. 행동 분석적 세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연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연령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히 본다면은 개인적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행동 분석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자, 인구 통계학적인 내용이다. 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린 내용 되어 있겠고요. 자, 4번도 볼게요. 심리 묘사적 세분화입니다. 자, 심리 행태에 대한 세분화로 소비자의 심리적 형태로 세분화한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라이프 스타일은 심리 묘사적 세분화가 되겠고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내용을 따라, 제목을 따라, 내용이 연결되는구나, 라고 보시면은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자, 47번 보겠습니다. 자, 소매 점포의 공간 분류와 그 용도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겠습니다만, 자, 앞에 딸려있는 제목들과 상당히 연관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존이에요. 자, 고객에게 필요한 공간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고객용 출입구, 그리고 통로 계단,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품존입니다. 상품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품 매입, 이런 보관 장소들은 상품을 위해 존재를 하는 장소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직원존도 마찬가지, 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무실, 그리고 종업을 위한 식당과 휴게실 해당되는 게 맞겠고요. 자, 그리고 매장존입니다. 매장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장, 고객 휴게실과 화장실, 비상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매장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매장까지만 하면 모르겠는데, 자, 고객 휴게실과 화장실, 비상구는 누구를 위한 거죠? 고객과 직원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매장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볼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존까지만 볼게요. 자, 후방존은 우리가 뭐 이제 직원들만 보는 공간,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고객들에게는 전혀 오픈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겠죠. 그래서 물류 공간, 작업 공간 등이 이제 후방존에 해당한다라고 이 내용 보면서 외워주셔야겠지만 한번 몇 번 읽어보시다 보면은 금방 암기가 되겠다 싶으시겠죠?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48번 보겠습니다. 지속성 상품의 경우 다음 주문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 가능한 수량이 없거나 재고가 바닥이 나게 되는 최저 재고 물량을 기준으로 주문점을 결정한다. 1일 예상 판매량이 5개이고 리드타임이 7일이며 예비 재고 20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문점. 자, 지금 주문점 문제입니다. 주문점 계산 문제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자, 재주문점.
자, 요렇게 시험에 표현돼서 나오고 있는데, 주문점이나 제주문점 모두 똑같은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문점, 제주문점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최대 리드 타임과 1일 평균 판매량을 곱해 주시고요. 거기에 안전재고량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 리드 타임 7일이죠. 7일에 1일 예상 판매량이 5개. 이거로 곱해주면 35죠. 자, 여기 안전재고량 20개입니다. 예비재고죠. 자, 그래서 더해주시면 55개 나오죠? 정답 3번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및 관련성 지각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품 구매 결정에 투입하는 시간 및 정보 수집과 노력과 관련이 높다.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객이 어떤 물건을 내가 살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는 것과 관련이 상당히 있다. 라는 이 뒷부분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관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관여도, 자, 공부하신 분들, 자, 고관여도 이렇게 물건들이 나뉘어지는데요. 자, 저관여도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의품이 대표적이죠. 자, 우리가 휴지 사는데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고관여도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으로 볼까요? 자, 가전제품. 자,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 살 때 정말 많은 상품들을 비교를 해보고 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상품을 살 때 관여를 많이 한다? 고관여도. 관여를 적게 한다? 저관여도.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저관여도, 고관여도 연결되는 상품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개념 지금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0번 보겠습니다. 매장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구성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 그 상자에 설명하는 내용의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고객에게 상품의 특성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기 상품이나 계절 상품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고객의 시선이 닿기 쉬운 곳에 구성하여 고객의 무의식적인 구매 충동을 자극하도록 구성한다. 세 번째, 고객에게 상품의 컨셉이나 가치를 시각적으로 호소한다. 자, 이 내용이 다 사실은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뭘 설명하고 있냐? 정답은 3번이죠. 자, 우리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BP라고 합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 BP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추가로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포인트 프레젠테이션 PP고요. IP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IP라고 합니다. 자, 근데 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은 뭐냐? 우리가 A라는 상품을 한 매장에서 맨 처음에는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어보니까 여기에 A 상품이 있네? 하고 또 구경을 하다 보니까 또 상품 한가운데 또 A 상품이 또 진열되어 있어요. 여기 A 또 있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PP라는 것은 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고객들의 시선이 있을 만한 곳에 이 물건들을 계속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물론 비주얼 프레젠테이션도 당연히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이제 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내용을 조금 차별해서 외워주신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눈에 잘 띄게 여기저기 군데군데 놓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은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품을 이쁘게 진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있으면은 고객이 지나가다가 우와, 이 상품 이쁘다, 진열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옆에 또 이제 종업원께서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뭐 드셔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템을 직접 체험하게 해줄 수 있게끔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진열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보면 한번 왠지 좀 만져보고 싶고 저건 뭐지? 호기심이 가죠. 자, 이런 것들이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계절이나 특성에 맞게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 상품을 보이게 한다. 일단 들어오게 하자. 이 내용이고요. PP, 고객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상품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력 상품 이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자,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상품을 이쁘고 보기 쉽게 진열해서 구매 욕구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볼까요? 촉진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틀려라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난 굳이
괜찮아, 우리 60점만 맞으면 합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 한 번이라도 들어볼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촉진 예산이라는 것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가용예산법, 매출액 비율법, 경쟁대안법, 목표과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도 촉진 예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 완전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뭐 유통관리사의 경제학, 경영학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경제학을 이렇게 좀 어렵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용예산법, 매출액 비율법, 경쟁대안법, 목표과업법 4개가 촉진 예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이 틀렸어요. 자, 단위당 고정비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가격 제품, 비싼 제품의 촉진에 특정 비용이 수반될 때 이를 고려하여 예산하는 결정 방법이다.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위당 고정비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가 않고요.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요 내용은 목표과업법에 조금 더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좀 보면은 맞는 말이겠죠? 자, 가용예산법이라는 것은 기업의 여유자금에 따라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기업이 여유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매출액 비율법은 과거의 매출액이나 예측된 미래의 매출액, 이 말 그대로 매출액을 근거로 촉진 예산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대안법은 이제 경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경쟁사가 과연 어떤 촉진 예산을 이번에 얼마나 꾸렸냐? 그러면은 우리도 그거랑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목표과업법이라는 것은 이제 촉진 목표, 이만큼 홍보를 할 것이다 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TV 광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데 어떤 비용들이 드는지 먼저 찾아보고 정하자, 그 예산을 결정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목표과업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4가지 내용을 공부를 해두시는 게 촉진 예산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2번 볼까요? 자, 아래 글 상자에 설명하는 마케팅 조사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다수의 대상들을 그들이 소유한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들끼리 집단으로 분류하는 통계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자, 밑에 제가 설명드린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시계열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계,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월, 주, 뭐 이런 단위, 시간의 기간을 나눠서 이제 과거 자료를 파악해서, 옛날에 일주일 동안 요 정도 팔렸으니까, 요 정도는 일주일치는 요 정도 준비해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계열 분석이다. 보시면 됐고요. 컨조인트 분석은 제품의 대안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속성 평가 유형을 정확히 밝혀서 선호도 예측, 시장 점유 예측을 하려는 분석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제품 내가 팔려고 하는 휴지가 있는데, 자, 휴지 대신에 우리 물티슈를 써도 되겠죠. 뭐 휴지를 쓰는 것이 더 좋겠지만, 자, 이런 대안 상품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선호하냐, 이런 것들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컨조인트 분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귀 분석은 제가 설명이 정말 긴데 좀 줄여봤습니다. 자, 변수가 변수에 영향을 주는 크기를 회귀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회귀 분석이다.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가 180인 사람이 있어요. 키가 160인 사람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누가 더 많이 나갈까요? 라고 하면은 보통 키 큰 사람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요건 사실일까요? 100%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160을 가진 사람이 180보다 더 많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려면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뭐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변수를 설정해 봤어요. 자, 160인 사람이 많이 먹는다면 180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변수를 책정해 보니까 요거는 좀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변수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설정한 걸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자, 그날의 입맛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160을 가진 사람이 많이 먹으면 180보다는 무거워질 수 있어 라는 독립변수를 설정을 했는데, 야, 그럼 160을 가진 사람이 맨날 많이 먹어? 그 사람은 맨날 많이 먹을까? 아니, 그날 입맛에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은 많이 먹는다라는 우리의 변수가 또 바뀔 수도 있겠지 라고 설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 우리가 설정한 변수에 또 변수를 줄 수 있는 것들까지 한번 조사를 해서 이 방정식으로 풀어보는 것이 회귀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제 나름대로는 참 쉽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분석이에요. 즉, 요거는 그냥 이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요것만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보고 보니까 우리가 정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다수의 대상, 요 대상이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데이터 안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토대로 비슷한 사람들 집단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집단이 군집이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 대상, 이 데이터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그냥 단순한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군집 분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세분화된 시장들 중에서 매력적인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두리뭉실한 건 뭐다? 읽어보면서 추론해서 풀어내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경쟁의 측면에서 개별 세무시장 내의 경쟁 강도를 살펴보아야 된다. 자, 내가 매력적인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일까요? 자, 필요한 내용이겠죠. 자, 2번. 해당 세분시장이 자사의 역량과 자원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자, 선택할 시장들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자,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틀린 이유 뭐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필요 없어. 자, 이렇듯이 필요 없다. 뭔가 그냥 필요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아주 필요 없다. 아예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요건 조금 오버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정답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 들어가 있죠. 절대적 규모. 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하여 확인해 본다라는 거는 이 유통관리사의 흐름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리고 맞지 않는 단어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감을 익히는 게 바로 우리 유통관리사 추론 공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적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 나오면은, 야, 요거 조금 수상한데,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매력적인 표적 신장을 선정할 때 절대적 규모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옆에 경쟁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또 봐야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규모를 고려하여 살펴보는 게 당연히 맞겠습니다. 자, 4번도 볼까요? 자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케팅 믹스책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자, 이것도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자, 5번. 선택할 시장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및 이미지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자, 이것도 읽어보니까 맞는 말이다 라는 감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유통관리에서 공부를 잘했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54번 보겠습니다. 셀프 서비스를 활용한 상품 판매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힌트가 나왔죠. 이거 추론해서 풀라는 문제예요. 자, 셀프 서비스는 누가? 고객이 직접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 우리가 머리 잊지 않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영업시간 유연성 증가. 자, 종업원이 없어요. 24시간 할 수 있겠죠? 맞는 말. 자, 소매점의 판매 비용 절감. 이것도 종업원이 없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고객에 전달되는 상품 정보의 정확성 향상. 요거는 틀린 말이죠. 자, 왜? 종업원이 없으니까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텍스트로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잘 남겨놔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이 있는 것만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땡큐 문제죠. 자, 55번 보겠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CLV, 고객 생애 가치가 뭔지 알고 있으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CLV라는 것은 한 고객이 어느 기업에 기여한 수익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내가 지금 뭐 샤땡 매장에서 VIP예요. 자, 그러면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썼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냐? 바로 이 CLV, 고객 생애 가치로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물건 진짜 많이 사셨네? 그럼 VIP죠?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CLV는 인터넷 쇼핑몰 고객 평가에 용이하겠죠. 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는 경우에는 기록이 다 남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이 아이디만 쳐봐도, 고객의 아이디만 쳐봐도 얼마나 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량적 관계이므로 수차가 가능하다. 당연하죠. 숫자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객 유치 비용을 줄이고 고객 유지 비율을 유지한다. 자,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고객 유지율과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내용 가지고 한번 그러면은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옳지 않은 것이죠. 정답은 자, 2번이다. 방금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자, 충성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CLV, 요거는 금액이라고 했죠? 금액이 높은 건 아니에요. 자, 자주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한 번 샀는데 100만 원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주 10,000원씩 사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CLV, 당연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충성도로 보면은 자주 사는 사람들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지만 한 번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왜? 이 고객 생애 가치는 누가 자주 샀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샀냐라는 것을 결국에는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6번 보겠습니다. 판매 촉진 방법 가운데 프리미엄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 사실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는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미지 향상과 호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판촉물, 선물, 사은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프리미엄이 선물이랑 사은품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 이미지 향상, 호감 높이기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뭐다? 이 프리미엄은 내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 회사의 호감을 가지게 하려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돈을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향상과 호감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겠다라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통관리사의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알아두셔야지 추론해서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제품 자체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자,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선물, 사은품을 계속 손님들, 이 소비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2번,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전혀 그렇지 않겠죠. 사실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신규고객 확보한다. 이거는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프리미엄이랑 말 그대로 선물 사은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투자가 된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정답 2번이 틀린 내용 되겠네요. 자, 3번도 볼게요. 제품에 별도의 매력을 부과함으로써 부족할 수 있는 상품력을 보완한다. 이것도 프리미엄 장점. 그리고 제품 수준이 평준화되어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자, 이런 경우는 뭐 하나 더 주면 선물 주면은 당연히 선물 주는 거 산다 이거죠. 자, 5번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주목률을 높여주고 특히 구매 시점에 경쟁 제품보다 돋보이게 한다. 똑같은 말이죠. 자, 똑같은 상품 두 개가 있더라도 얘가 사은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당연히 A 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이런 거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거 읽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한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자,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관련 서비스인 거죠. 가장 옳은 것입니다. 자, 정확한 대금 청구. 요거는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서비스는 아니죠. 자, 소매점 자체에서 필요한 거죠. 이건 서비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편리한 환불 방식. 자, 이것도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 서비스는 맞겠죠. 고객을 위한 서비스이긴 한데 핵심 서비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친절한 고객 응대. 자, 요거 핵심 서비스죠. 자, 굉장한 핵심 서비스입니다. 자, 고민이 돼요. 삼각형. 자, 다양한 상품 구색. 이것도 갖춰두면은 우리 고객들이 좋겠죠? 자, 근데 3번이랑 헷갈리니까 세모 해놓을게요. 자, 신속한 상품 배달. 자, 요것도 마찬가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헷갈리는 게 3개나 있어요. 문제 어떻게 풀까요? 자,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소매점에서, 어디에서? 소매점에서 말 그대로 더 쉽게 해볼게요. 가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무슨 서비스?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3번 다시 볼게요. 친절한 고객 응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종업원이 해주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상품이 해주는 서비스인가요? 자, 상품이 관련된 서비스라고는 볼 수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다시 지워볼게요. 자, 다양한 상품 구색 보니까 요거는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5번 볼게요. 신속한 상품 배달이다.
상품 배달, 소매점에서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하지만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배달이라는 것은 좀 유통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을까요, 혹시? 자,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니까 정답이 4번이 나오는 것이 제일 맞겠다. 가장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요.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을 고를 때랑 가장 옳은 것을 고를 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옳은 것을 물어본다? 아, 그러면은 비슷한 내용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구나. 왜? 가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은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 하지만 가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래도 신속한 상품 배달보다는 다양한 상품 구색이 맞지 않나요? 라고 반문을 했을 때 시험 본 수검자들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옳은 것을 물어본다. 그러면 각오를 하고 풀어야 된다. 라는 거 조금 여기서 힌트 좀 같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꿀팁이니까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58번 보겠습니다. 생산업체가 경로 구성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자,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니까 헷갈릴 만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대신 그 헷갈린 것 중에 정답이 있다 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로 구성원에 대한 투자 수익률. 자, 요거는 경로 구성원에 대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A라는 구성원에게 자, 야, 너에게 100만 원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거를 투자를 해봐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 만들어 왔어요. 자, 그러면은 구성원 A가 잘한 거 맞죠? 자, 2번. 유통업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자사제품 판매 비중의 변화. 자, A 구성원이 영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사제품 판매 비중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성과가 맞겠죠? 자, 떨어졌어요. A가 잘못한 것도 맞겠죠? 자, 3번. 유통업체 영업에 대한 자사 통제 허용 정도. 자, 이것도 2번이랑 똑같은 내용이겠죠? 자, 4번. 환경 변화에 대한 경로 구성원의 적응력. 자, 이것도 경로 구성원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A가 잘했으니까 적응을 했다는 건 잘한 거잖아요. 그런 적응한 것도 너가 이 일을 잘했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구나. 라고 평가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경로 구성원은 재고 투자 이익률이다. 자, 일단은 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아까 위에 나왔던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성과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근데 재고 투자 이익률이랑 말 그대로 재고에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이 나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경로 구성원이 당연히 잘해서 역할이 있었을 뿐이지 결국에 이 이익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냈다? 재고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경로 구성원의 성과라는 게 아니라 이 재고를 이렇게 활용되었다라는 단순 보고로 끝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교재에 실려 있냐? 구체적으로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금 추론해가면서 세분화시켜서 내가 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단수 가격 설정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답이 너무 간단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볼게요. 1번입니다. 자, 최대한 인하된 상품 가격이라는 인상을 주어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격을 990원, 1990원처럼 설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단수 가격 설정 정책은 결국 진짜 더 이상 내고는 안 돼요. 진짜 깎을 만큼 깎은 겁니다. 내가 진짜 뒤에 있는 이 100원 단위로만 내가 이익이 나니까 더 이상 싸게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수 가격 결정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추가로 알아두실 거 밑에 세 가지 볼게요. 자, 로스리더 가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거를 싸게 팔아요. 싸게. 자,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보고, 와, 저기 이거 저기는 좀 싸다. 이러고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미끼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미끼 상품 보고 들어왔는데, 이것만 사기 좀 그렇죠? 딴 것도 한번 둘러보다가,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하고, 이제 우리가 물건을 더 사게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포획 가격 결정,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주제품에 필요한 부속품목을 팔아 제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면도와 면도기와 면도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도기는 10,000원이면 사는데 면도날이 막 8,000원이에요. 자, 근데 면도날은 계속 있어야지 면도기를 쓸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 포획 가격 결정,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수 가격 결정법 여기서 나왔었던 내용이죠. 자, 요 세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사전적 고객 서비스, 현장에서의 고객 서비스, 사후적 고객 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다음 중 사전적 고객 서비스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 사는 중, 사고 난 후, 이렇게 서비스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건 사기 전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 또한 금방 추론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자사의 경영 철학에 따라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조직을 편성하여 교육 및 훈련한다. 자, 요게 맞는 말이겠죠. 자, 물건을 사러 오신 분, 혹은 물건을 사러 오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좋냐? 아, 이 회사는 경영 철학이 굉장히 마인드가 좋고 이런 것들을 더 고객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내가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오기 전에 이미 고객들은 회사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전적 고객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장에서 고객 서비스는 2번 같은 내용 되겠죠. 자, 공급 요령에 따라 발생하신 분, 재고 품절. 나 이 물건 살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재고가 없네요. 이래버리면은 안 사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현장. 자, 고객의 주문 상황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주문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것도 현장 볼 수 있겠죠. 자, 4번. 고객의 상품 주문에서부터 상품 인도에 이르게 적절한 물류 서비스를 공급한다. 자, 상품 주문했으니까 이거는 사후적 고객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폭넓은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진행하고 판매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다. 제품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1번 볼게요. 아래 글 상자의 사례들에 해당하는 유통 경쟁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사는 30대 전후의 여성들에게 스포츠웨어를 주로 판매한다. B사는 대형 사이즈의 의류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한다. 자, C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대중적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한다. D사는 가격대와 스타일이 서로 다른 7개의 전문 의류점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네 가지의 공통점 한번 찾아볼까요? 공통점 한번 찾아보니까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A는 나는 30대 전후 여성의 스포츠웨어. 자, B사는 나는 대형 사이즈, C사는 나는 대중적인 가격의 상품. 자, 왜 연령대는 지금 다 다르잖아요? 공통점으로 잡을 수 없죠? 자, D사. 가격대와 스타일이 서로 다르지만 나는 전문 의류점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겁니다. 즉, 내 점포는 네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점포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다른 점포에 없는 특징들. 우리는 대형 사이즈를 밀고 나갑니다. 우리는 스포츠웨어를 밀고 나가요. 우리는 전문 의류점 사업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느낌 드시는 게 바로 3번 되겠죠. 자, 점포의 포지션. 내 점포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라는 거. 요 내 점포의 포지션을 강화시킨다. 남들에게 없는 특징을 강화한다. 라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겠죠. 자, 62번 보겠습니다. 과자나 라면 같은 상품들을 정돈하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진열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특가품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진열 방식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런 거죠. 우리가 마트 같은 데만 막 이렇게 더미를 쌓아놔요. 이렇게 박스에다. 그러다가 990원 딱 써놓죠. 자, 990원 단수 가격이죠. 단수 가격 결정법 딱 해놔요. 그러면 야, 이거 싼 거 같은데? 실제로 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자, 근데 싼 거 같아. 자, 요거를, 이런 진열 명칭을 뭐라고 하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겠죠? 요거 점블 진열이라고 한다. 점블 진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다음에 여러 가격 결정 방법 중에 원가 중심 가격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경제학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런 원가, 가산법, 손익분기점 이런 공식들 안에 원가를 넣느냐, 이 공식, 이 원가 가산법을 구하는 공식 안에 원가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라는 걸로 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학을 전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요,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각가치 중심 가격 결정법이라는 게 뭘까요? 자, 지각. 내가 이 물건은 좋은 거야, 이 물건은 안 좋은 거야 라는 거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원가 가지고 했다가는 섣불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A는 C 상품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B 사람은 C 상품을 나빠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C가 원가 100원이니까 500원에 책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A는 야, 나 이거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지각 가치 가격 중심, 이거 말이 안 나오네요. 지각 가치 중심 가격 결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글을 뜯어보면은 조금은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일단은 원가 중심, 원가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가 가산법이나 손익분기점 가격 결정법, 목표 이익 가격 결정법, 이폭 가산법 이런 것들은 원가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4번 보겠습니다. 고객 관계관리 CRM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죠. 고객 관리를 관리할 거다. 자, 왜 관리하냐? CRM은 뭐냐?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CRM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회사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객을 호구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너무 똑똑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A 회사에서 물건 샀는데 거기 진짜 꽝이더라. 이렇게 예를 들면 걔네 그냥 완전 덤탱이 씌워서 팔잖아. 이런 소문이 나니까 A 회사가 망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회사들이 느낀 거죠. 야, 이게 고객들이 만족을 하면은 이익도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고객을 진심으로 이제는 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고객 관계 관리를 해야 돼. CRM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특성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마케팅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계획 지원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CRM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고객의 수요와 니즈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왜? 고객이 만족하니까 우리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알다 보니까 고객이 그럼 뭘 원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뭘 원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공해주자. 그래서 고객이랑 사이를 좋게 지내보자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고객 가치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갑 점유율, 고객 활동 척도, RFM 분석, 고객 생애 가치 등 이런 것들로 이제 CRM 가치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이런 CRM 도입을 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의 수익 향상과 또 신규 사업을 할 때도 저 회사 좋으니까 우리 저 회사 것도 사주자. 저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 나왔네? 이거 사주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RFM 분석이 뭐냐? 자, R, recent, 최근에. 자, FM, frequency, 빈도수죠. 자주. 그리고 M, 그리고 mature, 양. 자, 이 고객이 최근에 언제 우리 물건 샀고, 얼마나 자주 사고, 한번 살 때 얼마나 많이 사냐. 요거를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은 RFM 다 봤을 때 굉장히 우리 회사를 좋아해. 그러면은 이 고객이랑 좀 더 사이를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겠어. 라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 하는 것이 RFM 분석이다 라고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64번. 자, 정답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 정보 파악하고 분석한다. 자,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의 입장에서 필요한 거지 고객 관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고객과 관계 어떤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한다? 말씀드렸죠. 여기 지갑 점유율, 고객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RFM 분석, 고객 생애 가치. 자, 생애 가치 뭐죠? CLV죠? 이 고객이 얼마나 많이 사는 거, 그거 아까 나왔었죠? 자, 이런 것들로 파악하지 전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CRM 전반적인 내용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충분히 나오는지 고객 관계 관리 풀 수 있고요. 고객 관계 관리 같은 문제는 정말 거의 매회 한 문제 이상씩 꼭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과목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드디어 끝났네요. 저도 목이 아픕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조사 활동 중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우리 요거까지 볼게요. 자, 자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요. 1차 자료는 직접 수집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팩트예요, 팩트. 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2차 자료는 뭐냐? 자, 이 1차 자료를 보고 또 만든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차 자료는 자, A 도시에 인구 100명이 살아요. 자, 끝이죠? 100명이 사는 거는 하나님이 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100명이 산다고 하면은. 자, 그럼 2차 자료는 뭐냐? 자, A 도시에 100명이 살아? 그래. 자, 그럼 그 100명이 A라는 지점에
회사, 점포에 몇 명이 나가? 이거 한번 조사해볼까? 그래, 조사해보니까 50명이 가요. 그렇구나. 자, A 점포, A 도시에 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A 지점을 간 사람은 50명이다. 라는 자료가 나왔죠? 2차 자료입니다. 자, 요게 다른 목적으로 조사했더라도 이미 수집된 정보 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왜? 자, A 지점에 몇 명 가는지 맨 처음에 공고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저기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이 A 지점에 50명이 물건을 다 사? 이 50명이 그러면은 구매력은 얼마나 돼?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보통 2차 자료로 나오는 게 통계, 판매, 매출 비율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1차 자료가 오히려 2차 자료보다 더 단순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 요 뉘앙스를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1차 자료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팩트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 조사했어요. A도시 100명이네. 자, 관찰 조사했어요. 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0명인 것 같아요. 설문조사했어요. 자, A도시 몇 명 사세요? 100명 삽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실험조사를 해봤어요. 자, 여기 A도시에 사탕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90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헌조사는 뭐냐?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자, 옛날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는 쌀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자, 그거를 보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쌀을 많이 먹었더니 건강하더라. 이런 2차 자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 마무리하고요. 전 또 4과목 25문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6번 점포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 점포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한 문제에서 늘 나오는 게 보니까 조닝이란 단어입니다. 자, 조닝이란 뭐냐? 점포의 레이아웃 완성 후에 하는 것으로요. 코너별 상품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진열 면적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것이고요. 이 레이아웃의 상품 면적, 배치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조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포스 조닝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접점이므로 최대한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한다. 자, 여기서 어쨌든 포스 조닝 대충 무슨 말이냐 보니까 지금 손님들이 어디서 계산할지 포스 조닝, 포스의 위치를 어디다 놓을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손님들이 만일 들어서 이제 계산할 위치를 포스 조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손님들이 오래 체류해 있는 것이 좋다? 당연히 아니죠. 계산하실 분들은 빨리 계산하고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낫죠. 다른 손님들이 더 소중해지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계산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살 사람들이 더 신경 써 주셔야겠죠. 그래서 1번이 너무나도 틀린 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 마케팅 변수를 흔히 제품 변수, 가격 변수, 유통 변수, 촉진 변수로 나눠 4P라고 한다. 다음 중 나머지와 다른 P에 속하는 변수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일단 마케팅 변수는 뭐 많이들 유명하게 아시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 P, 그러니까 다른 P의 요소를 찾으라는 거죠. 정답 보시면 4번 되겠죠? 자, 4번이 맞습니다. 자, 시장 커버리지, 재고와 보관, 점포 위치, 수송,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통은 나와 있죠. 자, 플레이스, 프로모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과 이제 플레이스의 성격들이 있는 친구들이고요. 자, 1차 포장과 2차 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해당하는 P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68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전략 대안들 가운데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으로 점유율을 높여 성장하려고 하는 전략의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요 내용들 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요 내용 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각화 전략은 신제품 개발로 신시장 진입하는 게 다각형. 자, 그래서 요렇게 해볼게요. 신신은 다. 자, 그리고 제품 개발 전략은 신제품 개발로 기존 시장 진입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에 먼저 제품 나오고요. 신기제고요. 자, 시장이란 단어 나왔을 때부터는 이제 기존 제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 개발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렇게 해볼고요. 자, 그리고 시장 침투 전략입니다.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 진입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장 또 썼으니까 침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기침.
자,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문제 은근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주세요. 요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자, 69번 볼게요. 아래 글 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상품의 다양성은 기억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미하며 상품의 구색은 니은의 수를 말한다. 자, 이것도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자, 상품의 다양성은 상품 계열의 어느 정도 되는지, 상품의 구색은 상품 품목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상품의 다양성은 상품 계열, 상품의 구색은 상품 품목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70번. 고객 관계 강화 및 유지를 위한 CRM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CRM에 대한 내용, 우리 3과목 마지막 부분쯤에서 제가 엄청나게 말씀드렸죠. 자, 고객 관계를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회사 이익이 올라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또 고객이 원하는 걸 빨리빨리 해줘야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럼 CRM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1번. 교차 판매되어 있습니다. 자, 교차 판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A라는 물건을 사러 왔어요. A라는 물건을 사러 왔는데, 자, A라는 물건을 사러 오셨어요. 요거 좋습니다. 요거 사시는 것도 좋은데, 요 A 상품에 B 상품 더해주시면은, 기가 좋아요. 기가 막혀요. 요렇게 좀 더 추가해서 팔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향 판매는 뭐냐? A라는 물건 사러 왔어요. 저 A 사러 왔는데요. 고객님, 근데 요즘 A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요. B가 훨씬 좋습니다. 5만원만 추가하시잖아요? 그러면 소나타가 그랜저가 된다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 업셀링, 상향 판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구매 유도는 추가 구매를 유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CRM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겠다? 정답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 자원 최적화다. 자, 영업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이 고객과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CRM 활동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CRM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있어야겠고요. 또 파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네요. 자, 71번. RFID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술 라벨에 보면은 변조 방지하면서 붙어 있는 게 뭐다? RFID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술 뚜껑에. 요거 보신 분들 있나요? 위스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와인은 좀 없는 편인 것 같은데, 위스키, 브랜디 이런 쪽에 좀 많이 붙어 있어요. 변조 방지를 해주는 기능도 있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RFID 한번 볼게요. 1번, 태그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는. 자, 2번, 태그는 인식 방향에 관계없이 아이디 및 정보 인식 가능해야 한다. 맞고요. 3번, 태그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자료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무선 통신 기능이 있죠. 자, 4번, 태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야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자, 5번, 수동형 태그는 능동형 태그에 비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다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자, 거꾸로 됐죠? 능동형 태그가 수동형 태그보다 더 기능이 좋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다? 결국 너 추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운영층은 주로 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직면에 있다. 자, 우리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최고 경영층, 이렇게 이사회가 소집돼서 미팅을 하면은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보통 자기 생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운영층은 이제 최고 경영층에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어. 요거에 대한 너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와. 이딴 식인 거죠. 자,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러면 운영층은 이제 갖가지 논리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구조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추론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겠죠. 내가 잘 모르겠더라도 데이터 품질이 좋아지면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품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겠죠. 자, 3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문제, 민감도 분석 등에 활용된다. 요거는 잘 모를 수 있겠죠. 자, 삼각형 해볼게요. 자, 운영층은 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마케팅 계획 설계, 예산 수립 계획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운영층은 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마케팅 계획 설계, 자, 예산 수립 계획 등 같은 거죠. 자, 이거는 비구조적인 건가요? 구조적인 건가요? 자, 요거는 우리가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예산 수립 계획이라고 하면 마케팅 계획 설계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큰 틀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비구조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만일에 예산을 어떤 마케팅 예산 수립 계획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마케팅 계획 설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점포에 대한 마케팅 계획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좀 더 구조적이다, 좀 더 세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케팅 계획, 예산 수립 계획 이런 것들을 운영층이 한다? 그거는 경영자들이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회사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너가 있는지 라고 지금 출제자분들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4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문제, 민감도 분석에 활용된다 라는 게 맞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5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의사결정 품질 개선을 위해 딥러닝과 고차원적인 이런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이 활용된다 라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보겠습니다. 소스 마킹과 인스토어 마킹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그냥 소스 마킹, 인스토어 마킹 알고 있니? 라고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죠.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안 외우면 풀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추론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인스토어가 내가 뭔지 정확히 개념을 잡고 있다 라고 한다면 또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인스토어 마킹은 말 그대로 인스토어 소매점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정육점 이런 뭐 대형 마트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런 것들 하면은 우리 소고기나 고등어 이런 라벨들 붙어 있죠. 그거를 붙이는 거예요. 인스토어 마킹이. 언제 하냐?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마킹을 한다. 중요하고요. 첨가물, 생선, 정육 단계에 붙인다. 맞고요. 자, 인스토어 마킹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하는 곳에서만 하고요. 자, 소매점에서 직접 하니까 이거 라벨 붙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인건비 발생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소스 마킹은 뭐다? 반대다. 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제조업체에서 합니다. 자사상품의 바코드를 인쇄하여 부착하는 거예요. 자, 인쇄하여 부착한다. 그럼 누가 해준다? 기계가 해주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먼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업체간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소스 마킹은 표준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부착은 언제 하냐? 생산 시점에 부착된다. 자, 우리 인스토어 마킹은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소스 마킹은 생산 시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바코드 부착이 되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스토어 마킹은 소분 포장, 진열 단계에서 마킹이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소스 마킹은 생산 및 제품 포장 단계에서 마킹이 이루어진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인가요?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3번 소스 마킹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 사용하다. 왜? 소스 마킹은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4번 소스 마킹은 과일이나 농산물에 주로 사용된다. 요거는 틀렸죠. 이거 뭐죠 그러면? 인스토어 마킹이죠? 아, 인스토어 마킹이구나. 과일, 농산물, 첨가물 나왔었죠. 생선, 정육 제품에 붙는 것이다.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5번 인스토어 마킹 원칙적으로 소매업체가 자유롭게 표시한다. 까지 보시면 소스 마킹, 인스토어 마킹 공부 끝났습니다. 자, 74번 보겠습니다.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바코드 간단하게 이해해 볼게요. 자,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 첫 번째 외울 거.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 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외울 거. 바코드의 구성입니다. 국가 식별 코드 3자리, 제조업체 코드 4자리, 상품 목록 코드 5자리, 체크 디지트 1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상품 목록 코드 5자리, 그 다음에 제조 4자리죠. 그 다음에 국가 식별 코드 3자리, 체크 디지트 1자리입니다. 5431, 5431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고요. 몇 자리 수 있는지 외워주시고요. 5431 다 더하면 몇 개죠? 자, 13개죠. 자, 13개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바코드는 13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원래는 13명의 제자인데 유다가 배신해서 12제자가 됐죠. 자, 그래서 배신하기 전 유다가 포함된 13자리다. 라고 외워주시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외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74번 그런 문제 보겠습니다.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자, 유통업체의 재고 관리와 판매 관리에 도움을 제공한다. 당연하죠. 바코드 있어야지 팔죠. 자, 국가 표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맞나요? 자, 맞죠. 아까 제가 자릿수까지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컬러 색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흑백 색상만 인식한다. 그럴 것 같을까요? 저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바코드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핵심 요약집에다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색상으로도 상품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흑백으로 구분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색상별로 바코드가 다르게 등록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색상별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 이 참에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보시면은 뭐 스캐너 리더기로 이용해서 읽는다. 우리 바코드 찍는 거 있죠? 자, 바코드에는 국가 코드, 제조업체 코드, 상품 품목 코드 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자, 요 밑에 내용 나와 있잖아요. 국가 식별 코드 몇 자리, 3자리, 제조업체 코드 몇 자리, 4자리, 상품 품목 코드 몇 자리, 5자리. 그리고 추가로 뭐 있다? 체크 디지트 빠지면 안 됩니다. 체크 디지트 한 자리까지 해서 총 13자리가 있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75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의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자, 맥킨지는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관제 근로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요 맥킨지 나오는 문제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답 4번인데요. 자, 일단 사실은 맥킨지 하면 기획 이코노미인데 요 문제 자체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여겨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22년 2회에 등장하고 또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보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굳이 외우실 분들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오프쇼어링이랑 리쇼어링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 오프쇼어링이랑 리쇼어링이 시험에 더 자주 나와요. 자, 리쇼어링 보겠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서 자국으로 다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A나라에서 B나라가 자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럼 A나라에 있는 우리 회사가 있겠죠. 이 회사를 다시 우리나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나가 있는 우리 회사를 우리나라로 오게 한다. 이게 리쇼링이고요. 자, 오프쇼링은 반대겠죠. 자, 쉽게 생각해보면은 뭐 옛날 지금 현재는 뭐 브라질, 인도, 뭐 베트남, 뭐 중국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인건비가 더 싼 곳으로 회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사업체를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이 오프쇼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맥킨지, 긱 이코노미 이거 외우시고요. 오프쇼링이 뭔지 리쇼링이 뭔지 외워두시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6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네모 박스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요하는 거라서 설명을 딱히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자,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래요. 이런 키워드들 잘 뽑아내야 됩니다. 자,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바르게 발전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다. 대량의 데이터, 정보 추출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다. 두 개의 키워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볼게요. 유통업체에서 보다 탁월한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하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틱 중 하나로 고차원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고차원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보기를 보니까 일단 딱 봐도 아닌 거, 리포팅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쿼리, 우리 뭐 컴활 같은 거 공부해보시면은 쿼리 나오죠? 자, 쿼리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서 좀 보니까 지금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사실 딱히 제가 봤을 때 헷갈릴 만한 건 없는데 여기서 나머지 세 개는 내가 헷갈리실 만하다고 생각이 좀 든다고 치면은, 자, 지금 봤을 때 우리 대량의 데이터를 다뤄요. 요거 가지고만 우리 딴 건 이해를 못했어. 근데 요거 가지고만 봐도 문제를 정답이 벌써 눈에 보이죠? 빅데이터죠? 그래서 요건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대시보드에 대한 거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요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뭐 스코어, 야구 경기로 치면은 스코어, 오늘에 나오는 팀, 자, 그리고 오늘 몇 시부터 시간 진행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에는 오늘 5회차에는 뭐 어떤 공연이 있어요. 중간 쉬는 타임에는 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자,
요렇게 정보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한 판 보드죠. 한 보드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것이 대시보드의 정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77번 보겠습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보 보안의 목표가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두리뭉실하게 물어본다. 어디 한번 추론해봐라 라는 추론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변경해서 안 되는 것은 기밀성이다. 자, 야, 요거 문제 보니까 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부인 방지. 자, 요런 내용들, 그리고 뭐, 가용성. 자, 요런 내용 나왔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지금 문제였네요. 자, 요거는 결국, 보니까 추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암기 문제였잖아. 자, 암기 문제였어요, 이거. 아이고, 아쉽네요. 자, 그럼 일단은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1번 내용이 맞을까요?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변경해서 안 되는 거는, 자, 기밀성, 북한 기밀성 아니죠? 자,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허락받지 않는 사용자 정보를 못 변경하게 하는 거는 무결성이에요. 자, 정보 보안의 무결성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정보의 소유자가 원치 않으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자, 요게 바로 기밀성이 되겠죠. 자, 북한 기밀성 아니고요. 아이고, 기밀성이죠. 자, 기밀성이라고 쓸 뻔했네요. 자, 우리 욕할 뻔했는데 기밀성은 욕해도 되죠? 자, 어쨌든 3번 볼게요. 보낸 이메일을 상대가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수신 확인은 부인 방지 원칙을 잘 한 것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부인 방지는 뭐냐? 내가 너한테 메일 보냈는데 이거 잘 받았지? 확인했어, 이거. 근데 갑자기 메일 받은 애가 나 이거 못 받았어. 네 잘못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확인해 보니까 요런 것들, 요런 거 사전에 방지하려고 부인 방지가 등장했다. 이 부인은 제 부인이 아닙니다. 요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에러 등 서비스 장애 일어나는 것은 무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자, 무결성 아니라고 했죠. 자, 무결성은 사용자 정보를 변경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5번 인터넷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에 기록된 내용은 타인이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기밀성, 무결성이죠. 자, 이거 변조가 안 됐어요. 자,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 보겠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 뭘 물어보는 거냐? 벌써 짜증나죠? 자, 요런 거는 당황하지 마세요. 요런 문제는 또 추론 문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유통 채널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경로이다.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삼각형으로 두세요. 자, 2번. 고객 세분화란 고객이 무언가 수행하는 것을 도움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 뭐 물어보고 있죠?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의 구성 요인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고객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맞는지 아닌지 보자는 거죠. 고객 세분화를 비즈니스라는데 왜 할까요? 우리 유통, 자, 보통 타겟팅을 정하기 위해서 고객 세분화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고객 세분화를 잘 한다고 하면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겠죠. 내가 필요한 거를 금방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고객 세분화를 잘해서 고객이 뭔가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거는 전혀 아니겠죠. 자, 요렇게 잘 읽어보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 이런 내용들이 다행히도 우리 눈에 하나씩은 유통관리사에서 꼭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읽어보니까 2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3번도 볼게요. 핵심 자원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럴 수 있겠죠. 이것도 삼각형 해볼게요. 4번 고객 관계 구축이란 우량 고객과 비우량 고객을 구분하고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요것도 우리 CRM이라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우리가 배운 거. 5번 핵심 파트너십은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원만한 기업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말한다. 이거 맞죠? 제가 이거는 1과목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업의 협력, 기업 관계 구축, 그리고 뭐 협동 이런 단어 나오면은 유통관리사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맞는 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거 4번, 5번은 확실히 알겠고, 자, 1번이나 3번은 잘 모르겠지만 2번 읽어보니까 얘는 제일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만 할 줄 아셔도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 와이프도 물론 현직에 10년 정도 있었지만 일주일 이렇게 추론 연습만 하고 나서 평균 70, 거의 한 77점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79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를 이용하는 모바일 쇼핑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마찬가지로 지금 추론을 요하는 문제죠. 자, 한번 1번부터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비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필요한 제품을 검색하여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우리 실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모바일 쇼핑은 소비자가 인지, 정보 탐색, 대안평가, 구매 등의 구매 의사결정을 하나의 매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쇼핑 형태이다. 자,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3번. 기업은 구매 과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구성함으로써 구매 단계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맞겠죠. 4번. 쿠폰, 티켓, 상품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모바일 쇼핑은 의류, 패션, 잡화, 가전제품, 중얼 거의 전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인터넷으로 요즘 못 구매하는 게 거의 없죠. 자, 그럼 나머지 5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5번.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등과의 채널별 시장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기존에 비해 가격 경쟁은 약화되고 있다. 자,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자, 가격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뭐 너무나도 틀린 내용이겠죠. 자, 80번. EDI 시스템의 사용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장점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먼저 EDI가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란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사이에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다. 자, 무슨 말이냐? A 회사와 B 회사가 서로 이제 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A 회사랑 B 회사 쓰는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EDI다. 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EDI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 가지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직접적 효과, 문서거래 감소, 자료 재입력 방지, 중복을 방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업무 처리 오류 감소, 업무 처리 비용 감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요, 재고 감소, 효율적 인력 활용, 관리 효율성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이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관계 개선, 전략적 정보 시스템 구축, 신사업 확대, 경영 혁신, 경쟁 우위 확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EDI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맞죠? 중복 줄이죠. 자, 2번. 주문 기입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및 지연을 없앰으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킨다. 자, 오류를 줄입니다. 3번. 문서 관련 업무를 자동화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은 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자, 여기 간접적 효과 보시면 효율적 인력 활용 있죠? 그 내용이고요. 자, 4번. EDI는 세계 도처에 있는 거래 당사자와 연계를 촉진시키는 공통의 비즈니스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 및 시장의 진입을 활발하게 한다. 자, 요게 EDI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효과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정답 5번 되겠네요.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 EDI는 전자 기반 프로세스를 문서 기반 프로세스로 대체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한다. 자,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맞는 말 같지만, 자, 이게 뭐 문서를 줄이니까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뭐 종이를 안 쓰니까 뭐 또 종이에 만드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억까죠, 이거는. 자, 너무 억지죠. 자, 그래서 5번은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1번 보겠습니다. 고객 관리를 최적화하게 하기 위해 활용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한번 볼게요. 인텔리전스라는 게 지능이죠. 자,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뭔가 지능, 비즈니스를 좀 지능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BI는 의사결정자에게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형식의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요게 일단은 BI의 목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BI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 요거는 좀 틀린 말입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하려고 만들어진 거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BI가 뭔지 조금 더 봐야겠죠? 자, BI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OLAP
등의 다양한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건 아니고 정보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I는 발생된 사건의 내부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 등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BI가 하는 게 뭐죠? 정보 제공, 자, 그리고 정보 분석. 자, 핵심적으로 지금 정보 제공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계속 맞춰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BI는 분석적 도구를 활용해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없는 경쟁력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BI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자, 데이터 수집한다,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데이터 수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머지는 다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자, 그리고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의 핵심 특징을 우리가 일단은 안고 가자면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정보를 분석해주는 기능들이 핵심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 요 뉘앙스를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BI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암기를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사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82번 보겠습니다. 일반 상거래와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 차별화된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문제를 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보다 이 문제마저 또 추론해서 풀어라 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1번. 고객과 대화형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이가 가능하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시간 채팅 상담 이런 거. 자, 2번. 인터넷 비즈니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운영 가능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3번.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 이게 전자상거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4번. 변화에 대한 융통성은 프로세스에 의존하기보다 유형자산에 의존한다. 자, 요게 유형자산, 말 그대로 우리의 형태가 있는 물건에 집중을 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는 말 그대로 인터넷상이나 혹은 시스템, 프로토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말 이 문제는 사실 오프라인, 온라인의 차이로만 생각을 하는 뉘앙스만 잘 잡혀있어도 충분히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까지 봐야겠죠. 동시다발적 비즈니스 요소가 성립하며 포괄적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다. 즉, 일반 상거래라면은 맨투맨 1대1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면은 한 명이 여러 명의 이용자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전자상거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3번. 아래 글 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네모 박스 나와 있는 문제는 우리가 추론해서 풀어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요하는 문제다. 일단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기억을 이용한 유통, 물류, 이력 관리 시스템은 위변조가 불가하고 정보 공유가 용이하며 입고부터 가공, 포장,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뭐냐면은 위변조가 불가하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요런 내용들이 간혹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요 내용 나오면은 바로 블록체인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변조 불가, 소비자 정보 공유,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블록체인 바로 떠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는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분산 원장의 암호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를 이용하여 제3기관의 통제 없이 분산 원장에 참여한 누구나 신원 원장의 신원 정보의 위조 및 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말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막 분산 원장 이렇게 나오는데, 즉 지금 얘가 하는 내용은 뭐다? 개인이 개인 정보를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변조 이런 것도 다 검증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친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뒤에 영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 일단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2번, 5번 지운다 치고, 자, 3개 중에 1개인데 요거는 우리가 모른다면은 일단은 찍어 주셔야겠죠? 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 블록체인과 DID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의 개인 정보 이런
분산원장 이런 단어들 나온다. 실현정보 위변조 여부 검증할 수 있게 나온다 하면은 DID다 라고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모박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암기를 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84번. Q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QR이 일단은 뭔지 우리 알아야겠죠. 자, QR은 Quick Response입니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자, 그럼 뭐에 빠르게 반응하냐? 자,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한다. 빠르게 반응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준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고객 관계관리,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서 기업의 이익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빠르게 반응할 것이냐, 요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 QR은 의류사업, 패션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FRM 기술이 활용되는데요. FRM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프리퀀시, 자, 자주 얼마나 구매하는지, R, 리센시, 최근에 언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M, 모니터리,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구매를 했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 정보 기술로 QR이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 말이 꼬이네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여서 소비자에게 좋은 양, 가격을 제공하면은 이 반품이나 재고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재고, 보관 비용마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R을 도입하면은 리드 타임이 단축되죠. 자, 그렇다는 것은 프로세싱 시간 감축, 유통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낮은 수준의 재고를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안전재고 정도만 보유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전표와 EDR을 사용해서 신속성이 향상되고요.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왜? EDR을 사용하니까 기업 간 정보 공유가 쉬워지죠. 문서가 통일되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QR이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Q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QR은 1980년대 중반 미국 의류업계 유통업체 상호협력하면서 시작됐다. 자, QR 의류업계 내용 나온다. 패션업계 내용 나온다.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2번, QR의 도입으로 기업은 리드타임 증가, 재고비용 감소, 판매 증진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틀렸죠? 리드타임이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성과를 거둡니까? 이거는 QR을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네요.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도 볼게요. QR이 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마다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의류상품에 대한 상품 분류 체계를 표준화해야 된다. 자, 우리 EDI도 문서를 표준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표준화 시켜줘야겠죠. 자, 4번. 미국의 식품업계는 QR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식품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SCM 단계인 ECR을 개발하였다. 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패션 사업에는 QR이 있어요. 그러면은 식품업계에는 ECR이 있다. 요거 지금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QR의 핵심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게 판매된 의류에 대한 정보를 매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 정보 교환하고 있습니다. 회사끼리, 그죠? 제조업체로 하여금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감축하고 잘 팔리는 상품의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데 하는 데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QR을 통하면 잘 팔리는 거를 더 볼 수 있고 안 팔리는 건 굳이 만들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뭐다? 재고 보유 효과가 감소된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고들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5번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대상이 된다.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종류, 그에 따른 수집 기술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무슨 문제다? 틀려라 문제다. 자, 우리 100점을 주고 싶지는 않아. 변별력을 가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자, 반정형 데이터, 이미지, 크롤링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연결되는 이유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우린 시험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만 연산이 가능해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숫자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숫자로 수치화를 할 수 있는 정량화가 가능한 친구라는 거죠. 자, 반정형 데이터는 형태는 있어요. 자, 근데 연산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비정형 데이터 보시면 지금 5번 보시면은 소셜 데이터 있죠. 자, 우리 뭐 쿠팡 있고 뭐 이런 뭐 티몬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하나의 회사로 존재하지만 뭐 인터넷상에서 쿠팡이다. 쿠팡이라는 물건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란 비정형 데이터가 소셜 데이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크롤링이 틀린 거죠. 자, 그럼 반정형 데이터는 뭐냐? 이미지. 자, 이미지란 형태, 동영상이라는 형태는 존재해요. 자, 근데 계산이나 연산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반정형 데이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있고 연산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 수치화되어 있는 숫자들, 말 그대로 1 더하기 1은 2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숫자 1은 1이라는 형태를 가지면서도 계산이,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로 존재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숫자는 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숫자라는 것은 뭐 컴퓨터 명령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진법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개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 자체를 외워서 공부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뭔지 이 뉘앙스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것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추론해서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86번 보겠습니다.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가 제시한 지식 변환 프로세스에서 암묵적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을 형식화하여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로 생성시켜 공유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노나카 일본인 아저씨 나오면은 요 내용 무조건 나옵니다. 자, 요 밑에 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된 적 있습니다. 자, 노나카의 SECI, 세시 모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T로 시작하는 친구는 암묵지고요. E로 시작하는 거는 형식지입니다. 자, 암묵지라는 것은 일단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글로 써내기는 약간 애매한, 뭔가 사업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그냥 사업을, 어떻게 성공했지? 그냥 나 열심히 했어. 이런 게 암묵지가 되겠죠. 자, 형식지는 뭐냐? 자, 이 마케팅 어떻게 하셨냐요? 일단은 바이럴 마케팅을 했고요.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을 몇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형식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암묵지는 노하우가 되겠고요. 형식지는 논문이나 매뉴얼들이 있겠죠, 회사에.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암묵적 형태의 지식, 암묵지죠?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로 돌아오면요. 자, 지금 암묵지가 됐어요. 자, 요거는 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수한테 배운 거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일하는 거야. 자, 옆에서 잘 봐. 자, 현장 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요거는 나도 이제 할 줄은 알아요. 근데 설명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출화가 됩니다. 암묵지가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배웠던 것들을 그럼 이제 매뉴얼로 만들어 볼까? 자, 요런 상황에서는 자, 요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거를 글로 남겨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표출화가 된 겁니다. 내 노하우를 글로 적어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정답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자, 우리 외부화라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외부화가 표출화라고 보시면 돼요. 표출화. 자, 그럼 이어서 봐야겠죠? 자, 그럼 형식지가 또 형식지가 됐어요. 컨비네이션, 연결화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쓴 글을 누군가 보고 한 번 더 가공을 한 거예요. 좀 더 보기 쉽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내면은 다시 뭐다? 누군가가 이 형식지를 보고 이제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스스로 익히는 이 암묵지가 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시, 사회화, 표준화 혹은 외부화죠. 자, 연결화, 내면화 요 단계를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이제 노나카 이쿠지로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노나카 아저씨 문제는 무조건 풉니다. 87번 보겠습니다. 고객 발굴을 위해 CRM 시스템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 고객으로부터 전화 문의, 인터넷 조회, 영업소 방문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외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우리 5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 5번이고요. 인바운드 고객 분석이다. 자, 우리 인바운드라고 하면은,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하면은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를 이제 오는 전화를 받는 거죠. 오는 전화를 받는다. 자, 고객들이 서비스 센터 전화했어요. 요걸 전화 받고 응대해줘요. 인바운드죠. 자, 그럼 아웃바운드는 뭐다? 내가 전화를 걸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자, 저희 회사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보험 전화 정말 많이 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바운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문의, 고객으로부터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내가 건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오거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내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바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을 기준으로 고객이 나한테 문의를 줬냐, 내가 문의를 하냐, 라고 보셨을 때 여기서는 지금 인바운드 고객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88번 보겠습니다.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재고관리 영역에서 구매업체가 가진 재고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에게 이전한 전략으로 일컫는 용어는, 자,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CMI와 BMI에 대한 내용만, 정말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푸는 문제인데요. 자, 요 내용 일단 정답 5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CMI와 BMI 두 가지는 항상 염두를 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CMI, 먼저 BMI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소매업자가 있죠. 소매업자가 이제 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공급자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자는 당연히 재고 관리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신 유통업체가 중간에 있어요. 자, 소매업자가 공급자 있는데, 자, 소매업자가 이제 공급자한테, 야, 재고 관리 좀 대신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나, 알았어. 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근데 유통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유통업체는 뭐 하냐? 이런 판매, 재고 정보 등을 제조업체, 공급자죠? 공급자에게 공급을 해요. 아, 지금 이만큼 필요하고, 지금 소매업자 재고 이만큼 남았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조업체가, 그래? 그러면 얼마 더 만들어야겠네? 이 정도 만들어줄 테니까 소매업자한테 갖다 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게 BMI라는 거죠. 자, 그러면 CMI는 뭐냐? 자, 기본적으로는 BMI가 CMI에 동일합니다. 자, 근데 다른 게 뭐냐? 제조업체와 공급자죠? 자, 공급자와 유통업체가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재고 관리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제조업체에서 이제 공급자가, 자,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발주를 확정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게 BMI라면은 CMI에서는, 자, 제조업체가 이제,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아.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야, 유통업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발주를 하면 될 것 같아? 유통업체가 그럼,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 혹은, 여기서 한 몇 개만 더 추가를 하자. 라고 둘이 합의가 됐을 때 발주가 된다. 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 보시면은, 구매업체가 가진 재고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에게 이전했어요. 자, 그럼 제조업체, 즉 공급업체가 독단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BMI. 근데 공급업체와 유통업체가 함께 발주 고민을 한다? 그럼 CMI다. 이렇게 개념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9번. CMR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 CRM 많이 나왔었습니다. 즉, CRM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이건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자, 기존 고객 유지보다 신규 고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다. 근데 왜? CRM은 기본적으로 기존 고객 유지를 목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안 하냐? 그렇진 않다. 하지만 기존 고객 유지를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춘 것이 CRM 시스템이다. 라고 개념 잡아두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도 진짜 90문제 하느라 너무 목이 아프네요. 하지만 열심히 설명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자, 90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의 내용과 관련 있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요런 네모 박스 문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요하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금융 소비자 개인의 금융 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여 주는 시스템. 자, 개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패러다임. 개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자, 요거는 마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2번 볼게요. BYOD, Bring Your Own Device. 자, 회사 업무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디바이스, 태블릿,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을 회사에 가지고 와서 너 업무 보는데 좀 활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기적이죠? 자, 요거는 누가 시작했다? 인텔이 시작했다. 요 정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문제 다 살펴봤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었던 추론하는 방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풀어봤던 문제 계속 풀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 되시니까 보셨던 영상이라도 해서 또 보시면서 이번엔 직접 내가 추론해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신 것이 합격에 정말 빠른 지름길이니까 암기해야 될 거는 외우면 되죠. 자,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암기한 것들, 그리고 이 유통관리사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 내가 잘 이해하고만 있다면 유통관리사는 점점 더 쉬워지는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영상을 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자 많이 나오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